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는 등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런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본토 주식시장과 홍콩 증시 모두 일주일 새 10% 넘게 뛰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위기의 부동산 시장 등 중국 경제에 마중물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증시 훈풍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간 증시 전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방문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이른바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라는 게 정부 수립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그 중앙은행이라는 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기재부 같은 재정 당국과는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을 깨는 이창용 총재의 파격적인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더욱이 지금 미국 연준에서 빅컷 기준금리를 50b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한국은행에도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지금 정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총재의 방문에 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총재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정책 공조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교류가 적었던 관행에는 뭐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양축으로서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중앙은행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8월 주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8월 말 기준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6만 648건 전 월과 비교해서 11.2%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 1992건 전월 대비 역시 14%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거래 건수 감소 폭이 더 컸던 거죠. 수도권만 보면 32,776건 한 달 전보다 13% 감소를 했고요. 지방은 27,872건 네. 한 달 전보다 9%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난달 말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47,916건 전월 대비 12.5%가 줄어든 반면에 비아파트는 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눈여겨봐야 될 지역은 서울이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8월부터가 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런 시기였고 8월부터 따라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의 변화가 이런 대출 규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도 서울 주택 가격 거래량을 보면 주춤한 게 딱 보여요.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연속을 보면 상승세 자체는 이어가고 있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네. 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걸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볼 수 있는데 7월에 이게 8,800건이었어요. 8월은 6,00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달 보니까 물론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남아 있지만 현재 1,300건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거래량이나 가격대나 좀 가파르게 올랐던 그 기세는 꺾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또 늘었다면서요? 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만 보면 67,550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5.9% 4,200여 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악성으로 분류되는 게 다 지어진 미분양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16,461가구. 그래서 전월보다 423가구. 2.6%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게 13개월 연속 증가세이고요. 이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주택 규모만 보면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기도 합니다. 또 전체 미분양 물량 중에서는 81.3%가 54,900여 가구가 지방에 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그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통계청 그 수치를 보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자영업자가 563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와 비교를 해보면 이 비중이 19.7%로 떨어졌습니다. 네. 아직 물론 올해가 넉 달이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뭐 노동시장의 변화, 구조 변화라는 게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 20% 붕괴는 지금 자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건데 196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 통계 집계 첫 해인 1963년에 보면 37.2%였고요.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계속 그려서 1989년에는 30% 아래로 내려왔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제 20%선 아래로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임금을 받지 않고 이런 자영업자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이 88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다 합한 이런 비임금 근로자를 다 합계를 해보면 네. 651만 8천 명이거든요. 네. 이거는 전체 취업자의 22.8% 수준입니다. 이것도 당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 근로자 비중은 더 커졌겠네요. 그렇죠. 반대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비중은 그때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에는 31.5%에 불과했는데 이제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77.2%까지 대폭 커져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지위가 이제 60여 년 만에 정반대, 완전히 뒤바뀐 셈이 됐죠.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즉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경제 구조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임금 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이런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계속 적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적은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캐나다가 6.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9.5%.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경제 사회나 우리의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더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뭐 폐업 지원을 통한 전환을 추구한 유도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재취업 교육 등을 통해서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그 가입 금액이 이게 30조 원을 넘어섰다던데요. 네. ISA 가입자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제 ISA가 처음 나온 게 2016년 3월이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8년 5개월 만에 이제 네. 가입 금액이 30조 원을 넘어선 거고요. ISA 요즘 많이 가입하시지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제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 ISA에 모아서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도 많이 준다. 네. 그러니까 계좌형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라든지 배당 소득, 뭐 각종 주식에 대한 이익과 손실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8월 말 기준 ISA 가입 금액은 30조 2,722억 원, 가입자 수로 따지면 56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ISA 계좌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1인명,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1인명은 이제 개인이 금융회사에 투자를 이제 일임하는 맡기는 형태의 계좌가 되겠고요. 네. 신탁형은 이제 한 중간 정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만 금융사에 맡기고 운용 자체는 개인이 직접 하는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직접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계좌가 중개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상장 주식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뭐 ETF라든지 ELS 같은 파생결함 증권도 여기 계좌에 다 담아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아까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런 비과세 혜택이 큰 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형, 투자 중개형이 2021년에 나왔는데, 이 투자 중개형이 도입된 이후에 가입 금액이라든지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 투자 중개형 ISA는 2021년 2월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3년 6개월 만에 가입 금액이 15조 9,400억 원이 증가를 해서 절반을 넘었네요. 네,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ISA 투자 중개형엔 뭘 많이 담았냐 봤더니 역시 주식이라든지 ETF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가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1인명이나 신탁형 같은 어떻게 보면 예금 중심의 어떤 저수익 금융 상품에서 이제 중개형이 나온 뒤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고수익 투자 상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앞으로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경쟁적으로 ISA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에서 연간 4천만 원, 2배로 네.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ISA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지금 ISA는 국내 주식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ISA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IS 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액 다 비과세를 해주자,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ISA 가입 기간도 3년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늘리자,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이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주식은 별도 계좌에서 운용을 하고 이게 이제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ISA를 통해서 해외 주식 투자까지 가능하면 비과세 혜택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 안 하고 해외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여기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ISA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혜택은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네. 이에 따라서 ISA에 대한 가입 규모나 가입자 수는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놨다.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두고 외신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부양책 규모라든가 발표 형식 모두 예상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이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 증시가 사흘 만에 10%나 반등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상당하죠. 중국 인민은행이 이자율 인하와 함께 정책금리까지 인하한 데 이어서 10월 말까지 또 시중은행들의
기존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난주 국경절 연휴를 앞둔 9월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소장님. 네, 중국은 뭐 당 서열 1번부터 25번까지 핵심 정말 이제 뭐 핵심 중에 핵심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네. 그 중국은 매달 회의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 4, 7, 12 요 달에만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9월 달에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금년도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를 5%를 잡았는데 뭐 1분기에 5.3, 2분기에 4.7, 아마 3분기는 아마 4.5 정도 뭐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올을 마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건데 거기서 연간 목표 5%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4, 4분기 동안에 이 재정이든 금융이든 뭐 이제 엄청 퍼붓는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구체적으로 더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경제는 방금 이제 그 설명하신 조금 전에 금리 낮추는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하고 주가 하락인데 네. 부동산하고 주가 하락의 대응책을 7개 분야에 20개 정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소비하고 고용 정책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한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걸 누가 발표했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뭐 우리도 그렇지만 한 뭐 국장급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중국의 3대 금융수장,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 네. 그다음에 금융감독총국,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금감원, 네. 그다음에 증권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네. 세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시진핑 상기 정부 들어서 처음 보는 이제 그런 고위급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인민은행장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그다음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이렇게 그렇죠. 다 3대 수장이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그렇죠. 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증시부양하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네. 그 증시부양에 중요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뭐 이례적인 상황이고, 네. 그래서 당장 지준율을 50bp 낮추면은 중국이 한 340조 예금이 있기 때문에 한 1조 4천 정도 유동성이 풀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금융수장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증시에 한 8천억 정도 자금을 그대로 퍼넣는, 그래서 증권사, 보험사의 자산을 담보로 네. 인민은행이 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스왑펀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5천억, 그러면 뭐 대략 한 95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살 때 네.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빌려주는데 은행이 대주주한테 자사주자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중앙은행이 100% 재대출해 준다. 이게 3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8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이 그대로 증시의 매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대략 한 160조 원 우리 돈으로 네. 이 정도 돈이 바로 시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효과가 바로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소비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또 예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금융 정책 말고 재정 정책도 이제 하겠다. 네. 그래서 중국이 뭐 특별 국채를 한 1조 정도를 발행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1조를 다 하겠다. 네. 그러면 뭐 190조 원이 더 풀리는 거죠. 한 분기 안에.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지방 정부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 나서 네. 각 지방 정부 수준에서 소비 쿠폰을 그대로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 쪽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현금 살포를 통한 소비 진작, 현금 살포를 통한 소비 진작.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국경절이 중국의 이제 설인 춘제와 더불어서 양대 최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라면서요. 그걸 앞두고 이제 발표를 했고 아마 그때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뭐 전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새 중국이 보통 한 소비가 한 10% 정도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2%까지 떨어지고 상품 소비는 1%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마이너스 나올 위험이 있죠. 근데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제 그 쿠폰도 발행하고 네. 뭐 돈도 풀고 이걸 같이 했다는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마중물을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급 준비율을 0.5% 포인트 50bp 인하하는 결정 내리는 거요. 이거 좀 더 짚어볼게요. 지급 준비율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거죠. 뭐 네. 100원을 예를 들어서 네. 예금을 받으면 네. 그 민은행에 예를 들어서 그 7원을 네. 이제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93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50bp를 낮췄다 그러면 6원 50전만 이제 그 민은행에 예치를 하니까 네. 이제 50전만큼은 시중에 돈이 그대로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이 그렇죠. 된다. 네, 그래요. 근데 이번 부양책이 전에 없이 그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건가요? 그렇게 보세요? 그 외신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느 정도냐를 놓고 보면 오늘 뭐 증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돈한테 물으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 하루 그 심천 증시가 11% 올라갔고요. 네. 상해 증시가 8%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중국이 상장회사 전체가 5,344개인데 네. 8종목 빼놓고 다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정부가 돈 풀고 그다음에 기관이 주식 사고 네. 이번 그 증시 부양 조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은 코스피에 편입된 종목 네.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회사들은 주가하고 시가총액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레포트해라. 그래서 주가 올리라는 얘기죠. 시가총액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가 관리 방안을 내라. 그래서 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인덱스에 포함된 모든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든 뭘 하든 간에 주가를 올리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장 회사들이 자기 주식 관리하고 거기에 네. 플러스해서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게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줄 거니까 그 돈 갖고 주식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그 중앙은행이 주식 자금을 직접적으로 대출해 준다.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건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중국이 제일 문제가 소비 뭐 부진이 문제인데 왜 소비가 부진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벼락 거지가 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규제 때문에 그 자산 가격, 주식하고 시가총액이 한 48%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이 소비를 늘리는 것의 이제 첫 번째 조치로 네. 주식 시장을 올려서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죠. 네. 부의 효과를 느끼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걸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 증시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으나 그래도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오르려면은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고 기업 실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외국의 투자 회사들이 이번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망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스탠스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건데 뭐 앞에 안 보이면 역사책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앞이 안 보이면 역사책을 봐라. 그렇죠. 2004년 이후로 20년 동안 중국이 주가가 폭락했던 게 9번이에요. 네. 이번까지. 이걸 보면 평균으로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의 폭이 한 35%.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70%. 네. 근데 이번에 얼마나 올라갔냐면 지난주까지 15% 정도 올라갔고 오늘 한 6% 올라갔으니까 한 20%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역사책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한 뭐 10몇 % 올라갈 룸이 있지만 이번에 조치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 이제 모건 스탠리니 하는 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책을 펴봤더니 저점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면 62에서 70, 적게 올라가도 15에서 21. 네. 요 정도를 가더라. 그러니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 내용을 보면 너무 센 사람들이 나와서 센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네. 정말 정부에선 자금 지원하고 뭐 기업 시총 관리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은 막 다 나서서 지금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 재미난 게 27일 날 보면 네. 아침 10시에 갑자기 이제 상해 거래소의 시스템이 다운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로 보면 8개 증권사에 주문이 안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통 중국이 요즘 보면 거래대금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5배가 들어온 거죠. 그것도 이제 개미들이 왕창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증권사가 주문 시스템이 이게 터질 정도로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눈에 띄는 게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정책 실시의 3가지 면책 조항.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던데요. 그래서 뭐 경기 나쁠 때 정책 잘못하다가 성과가 안 나면 이제 목이 잘리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복지부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리게 되죠. 그래서 네. 최근 1년 동안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안 다칠 정도의 현상 유지만 하는 정책만 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판을 넘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면피를 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 내수 경기 부양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실수해도 이거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거나 네. 계획을 위한 실험을 하거나 네.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수를 저지른 경우는 네. 이건 책임 안 묻는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실시 과정에서 이 3가지 경우는 책임을 안 묻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어지간하면은 책임을 안 물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부 기관들이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세게 질러도 사고 나도 그것은 이제 당시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이게 목을 걸었다. 미국은 선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하지만 중국은 이제 정권 안정 때문에 네. 여기다 목숨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벼락거지라고 느낀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그 자산 가격의 하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않은 부동산일 텐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이게 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세요. 이번에 나온 거요. 있습니다. 7가지를 이제 또 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지준 50bp 낮췄을 때 네. 돈 풀린 효과도 있지만 중국의 부동산 대출 금리도 50bp 이번에 낮춥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초기 계약금을 이제 뭐 25% 30% 내고 나머지 네. 70%를 30년 모기지를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초기 계약금 다운페이를 15%로 다 낮췄어요. 그 얘기는 네. 30%도 내 15%를 내면 원래 집 한 채 살 수 있던 사람이 2채를 살 수 있고 한 채는 세를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매력을 그만큼 높여준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그 서민주택 네. 이거를 이제 뭐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도 한 3천억 위안 아까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 자사주 사는 금액만큼을 네.
이거 대출해주겠다. 그게 보장성 주택 그렇죠. 재대출 지원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부동산 회사들이 자금 부족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아직 집을 안 짓고 있는 이제 대지 같은 것들은 돈이 네. 그냥 잠겨 있는 거죠. 이것도 은행이 사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동산 회사들의 유동성이 좋아지죠. 그러면 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7가지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낸 거죠. 지나고 나면 이게 나중에 정말 버블이 돼서 언제 터질지언정 지금 당장은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근데 뭐 부동산은 3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정도 한다고 그래서 뭐 버블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네. 40에서 50% 가격 하락이 오히려 이제 그게 그 정도 올라가야 정상인 거죠. 네. 자, 이번에 그 중국 경기 부양책 보시면서 가장 수혜를 입을 부분 업종은 어느 쪽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이번 타켓은 네. 소비 부양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1순위고 예. 두 번째는 뭐 그 최적의 타이밍은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가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이 최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흥건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두가 다 부상 입고 상처 입어서 네, 네. 길거리에 이제 월가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수혜자는 부동산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오늘 또 반도체 주가들이 폭등을 했는데 중국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수건 뭐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첨단 산업, 부동산, 소비 이게 3대 업종이 아마 이번 뭐 랠리에서 그 주도를 하는 3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가 폭등했던 게 중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그렇죠. 폭등했다는 오늘,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대규모 부양책이라고 해도 효과는 좀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단기건 장기건 간에 폭이 얼마나 되냐 중요해요. 네. 그래서 50% 빠지는데 거기에 뭐 갑자기 100%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올라가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기 장기에 개념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나면 뭐 되는 것이지 그게 결국은 뭐 모든 주식을 평생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보고서 샀다 팔았다를 잘한다는 것이 답이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 중국은 뭐 역사적인 저점 최근 4년 중에서의 저점으로 온 상태에서 네. 거기서 50% 정도 올라가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 급등은 너무 뭐 그걸 이제 그 두려움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상화되는 과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끝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중국에서 탈중국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의 과거와 같은 내수 경기 회복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폭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철강이나 화학이나 중간재를 팔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과거와는 약간 이제 강도는 떨어지지만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건 반도체예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좋아져서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 중에서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이게 팔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그간에 우리가 봤던 중국의 내수 소비 때문에 우리가 좋아졌던 그것은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월 2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열리는 날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에서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10월 2일 수요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좀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좀 견조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다우가 0.59% 올랐고요. 나스닥이 0.95%, S&P 500 지수도 0.62%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경쟁사인데 여기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난주에 18% 주가 올랐고 네. 요즘에 또 테슬라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네. 지난 한 주에만 이제 9% 올랐고 또 엔비디아도 한 4%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곁들여지면서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특히 미국 증시 쪽으로도 자금이 모처럼 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좋았고요. 또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이제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이제 0.1% 오르면서 예상을 하회했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는 뭐 많은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 이제 물가 자체는 확실히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거기에 중국이 이제 부양책 썼잖아요. 그것도 일단 미국에겐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도 중국 얘기 좀 한참 나눠봤습니다만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특단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얼마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지수가요? 한 주간 이제 13%니까. 네. 거의 근 10년 내 최대치로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한 주 동안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지준율이라 그러죠. 뭐 금리도 내리고 이런 게 한 번씩은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내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연속성이 없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소비 부양도 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재정 지출 얘기도 꺼냈고 부동산을 이제 타겟팅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이걸 믿고 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뭐 이게 대출을 통해서 주식 투자 자금도 뭐 주겠다라는 식의 약간 이제 정책들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다 이제 흥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또 정책 발표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올해 5% 목표 달성이 좀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뭔가 지표가 안 좋아지면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점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의 평가는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시만 보면 이번엔 좀 믿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사실 뭐 하나 그랬다가 좀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의 뭐 UBS도 그 이제 스위스죠. 스위스의 UBS도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주요 이제 뭐 투자 은행에서도 이번 건은 한 번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심지어 또 현금 지급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빈민층 대상으로 물론 아직은 확실히 결정난 건 아닌데 이제 언론 보도상 중국의 빈민층이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도 사실 중국은 현금을 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그 현금을 이제 일부 계층이지만 주겠다고 하는 건 소비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돈을 지어주면서. 그만큼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니까.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이제 중국이 그동안 타겟했던 게 첨단 산업, 반도체나 전기차 여기에는 집중 지원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 같은 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가 이제 너무 위축돼 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소비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또 소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부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심리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해주겠다. 투자해라. 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은 정말 좀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차익 실현은 놔두고 일단 네. 좀 부자 된 것 같으니까 그죠. 이제 한잔하자. 그런 이제 부의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예, 이제 앞서서도 얘기 걸,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주가도 급등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네. 오늘도 중국은 아주 강하게 끝났죠. 네, 오늘 중국 증시 좀 많이 오른 편인데 네. 이제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확실히 좋고 특히 이번 부양책의 핵심이 소비 부양이다 보니까 네.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 중국에 진출한 의류 기업이나 또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이제 카지노 같은 데 가잖아요. 면세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주가도 좀 올랐고 또 중국이 부양하면 보통 이런 이제 가전이나 가구 제품 또 사니까 거기에 뭐 플라스틱 같은 화학 소재 들어가니까 석유화학도 좋고 네. 철강 업종도 일단 뭐 부동산 부양하면 네. 거기 철강제들이 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말 모처럼 이들 기업들이 지난주에 한 10%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잔인할 수는 있는 게 이들이 가면 또 반대편은 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강했던 바이오나 조선 화장품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냉정한 게 돈의 흐름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돈 냄새 잘 맡아서 이익 있는 쪽으로 확실히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미국도 지난주 좋게 끝났고 중국도 아주 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얼마 빠진 겁니까 또? 제가 종가를 아까 오늘 이제 네. 코스피가요 2,600을 다시 깼습니다. 그래서 예. 2,593.27포인트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2.13%. 56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오늘 급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도 763.88 1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네. 마이너스 1.37%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거는 이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거론을 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중국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국을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비워놨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중국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좀 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부양하니까 네. 국내 증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샀고 그래서 아마 그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올라가면서 한국을 좀 줄이고 대신 중국을 사는 거죠. 이게 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 조선주 팔고 갑자기 중국 관련주 사는 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외국인의 매매 형태였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이시바 시게루인가요? 그 이제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는데 네. 엔화 강세를 좀 선호하는 좀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엔화가 좀 실제적으로 강해지면 일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오늘 급락을 했거든요. 니케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좀 빠지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게 좀 겹쳐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반영하는 거죠. 한국 증시도 충분히 지금 중국 경기 부양하면 호재는 맞는데 네. 좋은 좀 답답한 게 좋은 거는 반영을 자꾸 못하고 나쁜 거 그냥 안 너무 좋은 거. 금방 네. 화들짝 반응을 그러니까 해서 중국이 급등하면 보통 같이 가는데 네. 오늘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중국 사기 위해서 한국을 판 것 같고 안 좋은 일본은 또 따라가고 네. 좀 답답한 그런 수급이 상황. 중국으로 쏠리고 말씀하신 엔화 강세발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매도세가 국내 증시에서 커진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참, 네. 그 지난주에 그 마이크론의 이제 호실적 덕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언급했었던 겨울은 오지 않을 수도 있을런지 오늘 네. 또 반도체가 우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사실 네. 오늘 빠진 거는 반도체 악재가 나온 건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급 이슈가 좀 컸던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내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언젠간 오겠죠. 뭐 겨울이라는 거 언젠간 오거든요. 사이클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좀 시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오늘은 좀 수급 이슈로
주가가 좀 빠졌고 다만 이제 확인할 거는 PC와 모바일이 진짜로 수요가 내년에 살아나겠느냐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한번 보자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반도체 조금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많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4%, 네. 5%대 하락했다고 네.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빠진 게 오늘은 뭐 반도체 이슈가 딱히 제가 찾아봐도 네.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수급 이슈가 좀 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본의 반도체도 좀 같이 빠진 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오늘 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AI 메모리 시장은 어때요, 지금요? AI 쪽은 좋아요. 이번에 마이크론도 확실히 언급을 했어요. AI 네. 쪽은 뭐 굉장히 좋다. 내년까지 이미 주문 다 받아서 완판했다. 이런 또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AI만 본다면 상당히 좋고 AI에 들어가는 D램은 상당히 탑재량도 많은 편이고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지면 기존에 좀 부진한 일반 반도체가 안 좋더라도 이걸 섞어버리면 판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며칠 못 가고 다시 약발이 좀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 좀 안타까운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커지고 있었는데 다음 달 며칠 안 남은 내일이네요. 네. 그 새벽에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네네. 의장의 그 연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 인하 결정하고 나서 FOMC가 끝났잖아요. 이제 그 후로 주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한 건 있는데 네. 연준장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 후에 네. 그래서 공식석상이 처음 나오니까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음 주 이번 이제 오늘 일정 중에 전미 경제인 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발언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제 B컷을 한 이유 50pp 네. 그리고 11월 달에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본다라면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세게 한 번 더 할지 그걸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왜 50pp B컷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주겠죠. 네. 근데 그동안은 입을 좀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발언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 또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이번 이슈 주요. 중에 네. 이제 오늘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네. 임금 협상을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8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파업 들어가거든요. 그럼 미국 동부 쪽에 파업이 들어가면 이게 또 물동량이 좀 감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옛날에 LA 롱비치 항구에 배가 못 들어가가지고 그 운임이 한번 튄 적 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물가를 좀 자극시켰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사실 미국 증시 경제나 증시에 악재가 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임금 협상이 안 되면 실업률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고용 지표가 또 꼬일 수도 있죠.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협상이 되는지 안 되면 이제 파업 들어갈 텐데 이게 장기화되면 증시에 또 약간의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한국의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부통령 후보들이 이제 TV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부통령끼리 또 이제 네. TV 토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날 또 중요한 게 테슬라가 3분기 전기차 차량 얼마나 팔았는지 그거 이제 대수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한 47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47만 대면 올해 1, 2분기보다 확실히 높아진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주가가 올랐어요. 기대감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작년보다도 어쨌든 좀 늘어날 걸 보고 근데 있어서. 그거보다 더 나와야 좀 주가가 괜찮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까지 반영을 지금 미리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목요일 날은 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랑 10월 4일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 요게 나올 텐데 실업률이 지금 4.2로 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또 막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우리나라가 10월 이제 내일하고 10월 3일 날 개천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그러네요. 쉬고 나면 아이고, 항상 좀 맞아요. 변동성이 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또 변동성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좀 경기 민감 업종 이런데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석유화학이나 철강. 네. 근데 이들이 시장에서 아직도 못 믿는 게 중국이 진짜로 부양책 계속 할까? 일부 믿는 것도 있는데 네. 구조적으로 좋아지려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 네.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 하라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조금 저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